네,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된 건데요. 국제유가가 떨어진 덕분이죠. 살인적인 물가 상승세, 과연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8월 소비자 물가 5.7. 이게 7월에 6.3%였죠? 네, 어떻게 5.7%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네, 정점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거의 정점 찍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거의 좀 강하게 들 만큼 예.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통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여러 가지 근거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지수 흐름만 봐도 네. 거의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이 6.3%였잖아요. 예. 그래프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럼 6.3% 전이 또 6.0%였어요. 네. 그리고 그 6.0 전은 또 5%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던 거였어요. 6.0에서 6.3.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점이 보통 고점에 임박했다라는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값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6.0 전점보다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0, 6.3, 5.7이니까 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물가 상승률의 피크아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흐름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8월 물가가 어쩌면 6.3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주로 농산물 가격이었는데 그 농산물 가격 급등의 흐름도 반영된 숫자가 5.7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물가 피크아웃 찍고 네. 이제 정점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지표죠. 그러면 지금 정점을 지난 것 같은 숫자 5.7 조금 네.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저렇게 조금 둔화되는 거? 네, 일단 5.7로 낮아진 이유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예. 하셨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채소류 가격 같은 경우도 뭐 27% 이상 오르고요. 예. 여전히 석유류 가격도 오릅니다. 예. 근데 좀 중요한 것은요. 이 석유류 가격이 국제 유가가 지난 6, 7월부터 이제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19.7%나 오를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석유류 값이 1년 전에 비해서 그렇죠. 19%. 예. 예.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오름세가 있느냐 이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이렇게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예. 왜 아직까지 국제 유가 이렇게 오르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높을 때 약 100달러일 때 그 당시에 수출 계약, 수출입 계약을 성사시키죠. 그리고 그것이 이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를 뭐 다 마무리하고 수출입되는 그 경과가 한 1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석유 정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그 시점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시차가 있군요. 예,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 하락세도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채소 가격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과일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르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로 상당히 떨어진 것은 물가 네. 상승률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정화되는 그 흐름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제 안정화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개인들이 볼 때는 뭐 채소라든지 각종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 품목별로 들어가 보면 뭐 엄청나게 오른 게 여전히 많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 가지 품목별로 오른 것들이 지금 제시가 많이 되어 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영역들이 아닌 품목들, 그러니까 오른 품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5.7%를 기록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거보다 덜 오른 품목도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예.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배추 가격이 78% 정도 올랐습니다. 예. 예,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그런 오른 품목만을 생각하면 체감 물가는 더 클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품목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그래도 5.7%라는 것은 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3%조차도 안 오른 그런 품목들도 많이 있겠구나. 쌀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영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 가격 변동이 좀 크지 않은 이 근원적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원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까? 4% 네. 이상 지금 돼 있는 거죠? 예, 근원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7%로 그래 6.3에서 많이 조정된 건 사실이지만 조정됐다. 예. 그러나 그 앞에 거랑만 비교하면 그렇지만 5.7%라는 이 숫자도 여전히 24년 만에 최고치예요. 아, 이 숫자 자체도. 예, 여전히 그만큼 높은 고물가고요. 예. 우리나라의 적정 물가가 2%니까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2배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물가 시대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도 유지될 것 같고 또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석유류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정점을 찍어서 내려온 듯 하다가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변수는 그러면 어떤 변수들일까요?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 물가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어요? 환율입니다. 환율. 많은 분들이 지금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고요. 오늘 뭐 1,360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예. 소위 강달러 시대,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예. 수차례 말씀을 네. 드렸는데 22년 하반기는 계속 강한 달러의 시대가 유지됩니다. 아, 올 하반기에 예, 계속 왜냐하면 강한 미국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미국만큼 빠르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유로존은 더 그렇고요. 일본은 아예 동결이고요. 중국은 이 마당에 인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름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베이비 스텝이고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강달러 기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역사상 최대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입업자 입장에서 수입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 수입 물가 상승률이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그 요소가 바로 달러, 강달러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한때 왜 달러당 1,350원이 어떤 상승의 좀 마지노선인 듯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네. 1,360원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네. 그리고 강달러가 계속된다면 고공행진 계속 이어질까요? 이게 기업들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물가라는 측면에서 네.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여주시면 소비자 물가 제가 한 가지 상승률? 강력한 근거를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그 지표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예. 어쩌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전년 동월이에요. 그러면 21년 대략 한 8월 정도를 보세요. 예. 그때까지는 2%대잖아요. 그 적정 물가예요. 근데 3%대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예. 9월 이후입니다. 결국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증가율인데 전년 동월의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기 때문에 언제? 지난 9월, 10월에. 9월, 10월에. 그때부터 치솟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가 통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강달러 환율이 나오더라도 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예.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예. 다만 어쨌든 강달러 현상은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게 만들거나 수입업자에게 엄청난 고충을 계속 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가 정말 더 걱정이고 환율 때문에 고환율 1,360원을 넘어섰는데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예. 좀 어쩌면 재밌는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기술 협력 포럼을 열 겁니다. 최초에. 네. 그것을 주관하는데 예. 그 포럼을 주관해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있는데 소위 마이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마이스 영역에 이런 포럼이나 국제 행사를 주관해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회의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용역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용역비 가지고 해당 포럼을 예를 들어 호텔도 섭외해야 되고 여러 인사들의 뭐 항공료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네. 강달러 기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업체들이 나도 그 용역비 가지고 그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뛰어드는 경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미 그 용역을 수주했던 기업들이 1,300원 초반대 수주를 했는데 만약에 실제 10월, 11월, 12월에는 달러가 1,400원을 만약에 찍었다. 예.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만이 아니고 지금 유학생을 둔 부모 심정 네. 참 답답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는다면 네.
바로 유학생들 불러들여야 할 정도로 네. 환율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환율도 물가에 지금 자극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석유류가 네.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네네. 정점 찍었다고 또 보기도 어려울 텐데 유가 상승세 돌아설 여지도 좀 지금 상황이 있는가요? 국제 원유 시장에 좀 변수가 좀 있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은 물론 있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는 선물 시장에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예측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예. 결국 향후의 수급이 결정을 질 텐데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거야 하면서 원유 가격을 떨어지는 곳으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나 또 EIA 또 IEA와 같은 OECD 산하 기구죠. 예, 국제 에너지 기구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전망을 합니다. 이미 2022년 2분기의 고점이고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공급이 갑자기 위축되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사안들, 지금 산유군 연합체가 감산을 시사를 그러니까요. 하고 뭐 있는데 사우디가 감산 제2의 오펙이 지금 감산을 할 것 같은 분위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인들은 다시 원유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국제유가가 나름 떨어지긴 했지만 전고점 대비만 떨어졌지 여전히 고유가 시대인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유가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까, 해소가 안 될까 이 여부에 따라서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튼 그런 불안해. 환율이 올라서 물가를 더 자극하고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또 물가를 또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 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이런 정도 물가 수준이라면 네. 통화 정책 어떻게 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물론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 요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그 밖에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인들이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있습니다. 그렇죠. 달러라든가 유가라든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점론이 거의 굳혀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데이터는요. 예. 결과적으로 한국은행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유인이 줄어든다.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계속 고물가가 나오는 것보다는 예.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졌으니 물가 말고 다른 걸 신경 쓰자 하면서 금리 인상할 필요성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물론 9월 중순에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만 네. 그것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그냥 반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시나리오가. 예. 그 CPI가 미국의 전 물가 상승률 9.1%를 상회한다. 예. 그러면 금리 인상폭이 대단할 겁니다. 9월 FOMC 때. 9월 FOMC에서 그렇죠. 9.1 전고점을 다시 갱신한다. 예. 그러면 금리 더 가파르게 인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FOMC 위원들의 판단 때문에 네. 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고요. 예. 그러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 더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줄 어떤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 또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 또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굉장히 큰 수준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 네. 그럴 경우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의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지만 이제 정점을 찍었다면 금리 인상 어떤 유인이 조금 줄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네. 7월 달에 우리 왜 생산 소비 투자 다 감소했잖아요. 네. 그런 추세가 이어지면 금리 인상이 더 그런 경기 둔화를 더 위축시키 경기를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도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도 역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도 예. 무역 수지 적자가 유지됐던 기간도 5개월이기 때문에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무역 적자 규모로만 봐도 진짜 역사상 이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고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줄들이죠. 네. 기업들의 생산이 주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를 더 향후 투자도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도 줄여 나가요. 예. 생산 설비도 줄여요. 그럼 고용도 줄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지만 그런 고용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 지수도 크게 떨어지고 예. 실제 소매 판매액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GDP를 구성하는 항목 아닙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예. 이 모든 게 정확히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인데 예. 이 각각의 요인이 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두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5.7%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정점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